호화 골프, 호화 만찬을 즐기는 신군부 세력들. 이들은 어떻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과천 정부청사와 마주하고 있는 청계산 끝자락. 산골짜기를 따라 넓게 자리 잡은 단독주택이 눈에 띕니다. 주인 부부가 살고 있는 본체. 주인 부부의 손자, 손녀를 위한 놀이터도 있습니다. 높은 돌담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집. 이런 대저택을 소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12.12 군사 반란 직후 찍은 신군부 단체 사진 속에 그가 있습니다. 제일 앞줄에 앉은 정호용 씨입니다. 전두환 씨와 동기인 육사 11기. 한화의 멤버인 그는 5.18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광주 진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군대를 지휘해 총과 칼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던 정호용. 광주를 진압한 공로로 육군 참모총장에 오릅니다. 그 후 경기도 양주에 임야를 매입하며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양주 임야는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정호용 씨는 이 일대에 30만 제곱미터, 9만 평에 달하는 땅을 부인과 12살, 14살이던 두 딸의 이름으로 매입합니다. 육참 총장이 군사보호구역 땅을 매입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제 건의권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있어요. 육군 소령이 소령 신분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땅을 샀던 자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소령이 사도 문제가 되는데 총장이 산 거잖아요. 그거는 군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후 정호용 씨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씨의 양주 땅은 그의 장관 임기가 끝난 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 후 땅값은 폭등했습니다. 1993년 국회의원이던 정호용이 스스로 신고한 땅값은 약 11억 원. 8년 만에 18배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정호용 씨의 땅은 어떻게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을까? 이게 너무 오래된 사안이라서 관련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육참 총장 시절 때 딸과 부인의 명의로 군사보호구역을 샀고 그리고 그게 한 2, 3년 뒤에 풀렸고 이 부분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이게 약간 저희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잘못된 거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땅을 사죠. 그리고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제를 시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그 당시에 군사 독재의 핵심들이 해먹었던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호용 씨가 부동산을 늘려온,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해온 과정을 보면 불법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혹은 뭐 탈법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과천 땅도 비슷합니다. 현재 정호용 씨가 살고 있는 과천은 다른 의미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전두환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인데요. 그곳은 바로 과천의 장군마을입니다. 이곳이 장군마을로 불린 건 50 정권이 시작된 80년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장군마을이에요. 여기 모여 살아서 여기를 못 들어갔던 거죠. 정호용 씨도 분양을 받아서 입주했습니다. 당시 장군마을에는 내노라 하는 50 정권의 실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유학성, 육참총장 정호용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주택단지였던 장군마을은 입주한 지 10년도 채 안 돼 사라지게 됩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개포지구 개발 사업에 과천 장군마을이 포함된 겁니다. 전두환이 81년도에 취임하기 전에 택지개발총지법을 계엄 상태에서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개포 택지개발지구 사업 발표를 하게 된다. 81년도에 공교롭게 서울시에서 연번시장이 과천시까지 포함하는 변경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건교부 장관이 승인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미리 사전 정보에 의한 어떤 선투자 형식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요. 서울이 아닌 장군마을이 서초구 개포지구에 포함된 것을 두고 힘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 적개하에서 전두환 550 때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정보가 있고 그럴 때 권력의 뒷받침이 있고 하면은 뭐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이렇게 모은 정호영 씨의 재산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호영 씨의 집 앞. 뒷문으로 한 초로의 노인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영 씨입니다. 이런 걸 알잖아요. 장군마을과 양주 땅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장군마을도 갑자기 개포 개발 지구에 포함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사던데 예. 또 몰랐지 그거를. 그거는 당신도 네. 집 사가지고 팔아봐. 몰라. 국군 참모총장 하실 때 양주에 땅 사셨죠? 몰라 있었는지 양- 않던지 뭔지는 모르지만 예. 땅을 산 거 팔고 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군사보호 지역으로 묶여 아, 있었습니다. 그거 시분이 난 거? 예, 예. 그건 거짓말입니다. 불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원래부터 군사보호구역 그리고 묵인 일이 네. 없는 땅이에요. 그럼 그때 그 양주 땅 사실 때 명의를 누구로 사셨어요? 내 이름으로 샀지? 전부 정우영 씨 물론이지. 본인? 하지만 임야 대장에는 본인의 명의는 없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들, 그들은 5.50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다들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만 7명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이제 재선 혹은 삼선 의원을 지냈고요. 예, 군 최고 직급인 대장을 지낸 사람만 18명이었고요. 예. 고위직 관료라던가 청와대 수석 같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총 14명. 그런 자리를 떠난 뒤에 이제 5.50 정권이 지난 다음에도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호화롭고 굉장히 여유로운 그 노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를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부유한 전두환 세력들 중에서는 여전히도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부인하는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아예 본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 좌파 세계라고는 반드시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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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 폭도들을 민주화 수사가 되고 6.25 참전자들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지나간 국군이 반란자가 되어 군장마저 박탈당한 처치에 놓인 상태입니다. 광주 시민들을 무장 폭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살을 정당화하는 논리인데요. 역사 왜곡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부유한 학살자들입니다. 이 먼저 보셨던 사람이 이상훈 씨입니다. 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요. 80년 5월 당시에 광주 지역을 지키던 31사단의 사단장이었던 정웅 씨가 5.50 청문회장에 나와서 강경 진압 그리고 무장 헬기를 투입해서 진압하라는 지시를 이 이상훈 씨에게 받았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본 사람이 박희도 씨입니다. 예. 박희도 씨는 12.12 군사반란 당시에 제1공수 여단장으로 육군본부를 불법 점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희도 씨가 흥미로운 게 이 사람은 1995년에 시작했었던 소위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 당시에 예. 재판을 받다가 말고 갑자기 미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했다가 DJ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5.18 책임자들이 사면까지 다 받은 뒤에야 한국에 들어와요. 박희도 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에 갑자기 무슨 단체를 만듭니다. 대한불교도 총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태극기 부대 집회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 중에 하나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태극기 부대의 활동을 뒤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전두환 세력 굉장히 많은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5.50 설계자로 불렸던 허화평 씨입니다. 5.50을 이야기할 때 허화평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허화평 씨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는 50의 설계자, 전두환 정권의 핵심 실세였습니다. 현재 허화평 씨는 미래한국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미래한국재단의 뿌리는 전두환 정권이 기업들의 돈을 걷어서 만든 사회의식 조사기관 현대사회연구소입니다. 당시 연구원으로 일했던 이석희 씨. 그는 사전 검열 등 연구소 운영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다가 해고됐습니다. 그것이 출범할 적에 그 조성된 그 재원을 조성된 과정을 보면은 그 민간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조성을 해서 연구원을 만든 것이거든요. 당시 대기업 회장, 사장들이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설립 과정을 보면 연상되는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래재단입니다. 50 정권은 기업들로부터 약 600억 원을 걷어 이래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안 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강요하는 건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기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신적인 분위기적 강제성은 내재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후 이래재단의 모든 재산은 최소한의 부지와 재단 기금만 남긴 채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현대사회연구소도 같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88년 허화평 씨가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연구원들과 노조원들이 허화평 씨를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허 씨는 전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현대사회연구소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김철훈 씨. 허화평 씨가 소장으로 온 후 연구소는 사유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조 활동은 잘못됐다. 정치투쟁이다. 소장으로 동의할 수 없다. 전형적인 군부 독재 스타일이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절대 진리다. 이거예요. 그 후 현대사회연구소는 미래한국재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허화평 씨가 홀로 대표권을 갖고 미래한국재단의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재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미래한국재단 아닌가요? 네네네. 네네. 여기 보면은 미래한국재단의 본점이 여기로 돼 있어서 이제 통화를 하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가 본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제가 따로 잠깐 연구실을 쓰고 있는 거라고. 네. 미래한국재단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총 자산 380억 원이 넘는 공익재단입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와 분당 등에 공시지가만 2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익법인 전문 회계사와 함께 미래한국재단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300억 되는 단체가 사업비로 3억 4천을 쓴 거죠. 나머지 있는 6억 4천 이거는 관리 인건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배보다 배꼽이 늘 큰 상황이죠. 미래한국재단은 공익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법인. 그러나 운영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1억 3천 정도가 다른 법인과 달리 공익사업보다 인건비에 더 많은 돈이 지출됐습니다. 전문가는 재단 돈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라 몸집을 키운다면 결국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 어떤 특정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미래한국재단 대표 허평 씨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메일이랑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역사회관 문제에 대해서 좀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 얘기해주세요. 이 재단은 좀 누구 돈으로 좀 만들어진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여쭤야 되거든요. 그거 다 대답했다고. 당신들 정확하게 보고. 과거사 청산의 원칙 중 하나는 처벌적 정의입니다.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는 원칙. 전두환 세력은 법정에 섰고 유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전두환 세력을 사면하면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5.18은 극우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 이후에 40년 동안 호가위에 섰던 사람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부당하게 찬탈한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축제를 해서 그게 2대 3대로 이제 이전이 되는 수준까지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손자가 아니라 뭐 증손자한테까지 이전이 됐다면 그것까지 다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원래 이 돈이 뭐 국민들에게 가야 될 돈이라면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국가에 귀속시켜야 될 돈이라고 하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게 맞죠. 그 작업을 누군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